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세환입니다. 제가 최애 이제 방산 이제 리스트가 있는데 바로 천궁입니다. 천궁. 천궁. 축적 분사도 탁탁 되면서 쫙 날아가거든요. 로켓으로 주는 거죠. 아, 로켓 모터로. 작은 로켓 모터를 갖다가 그럼 이 추력 편향 노즐하고 측 추력기는 다른 건가요? 두 개를 결합해버리면 요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역시 샤넬공 나오십니다. K방산 사이언스를 시작하게 됐고요. 거기 게스트가 바로 저입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바로 나. 네, 요즘 주식시장이 뜨겁고 또 K방산 테마가 굉장히 핫한데요. 주식 좀 갖고 계십니까? 아, 제가 4년 전에 사실 방산주 사세요 했거든. 정작 나는 안 샀어. 그때 샀으면 내가 대박 났지. 그런 요즘 핫한 테마의 네. 중심에 있는 우리 K방산 네. 대표 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많이 들어보셨을 K2표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를 위시해서 요즘은 또 미사일들이 굉장히 그 중심에 있습니다. 네, 네. 천궁, 천무, 현무 등등 다양한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가 최애 이제 방산 이제 리스트가 있는데 네, 바로 천궁입니다. 천궁. 천궁. 저는 사실 이제 방산 품목을 볼 때 부가가치가 큰 걸 한번 보거든요. 사실 자주포, 전차, 전투기에 좀 가려 있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천궁이 일단은 정말 이 수익이 알토란 같습니다. 알토란 같고 지금 우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계속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북한이 발사할지도 모르는 이 탄도미사일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다층 방공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큼 다층 방공망을 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더라고요. 미국도 우리 정도는 아니고 우리하고 견줄 수 있는 게 이스라엘 정도? 근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상들이 뭐 하마스 이런 애들이 이제 로켓 날리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저 중동 국가에 있는 국가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 층에서 요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천궁입니다. 우리 다층 방공망, 최 박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다층 방공망 진짜 나날이 발전해가고 네. 있는 모습에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뭐 LSM도 이제 거의 배치되는 상황이고 네. MSM 뭐 지금 천궁도 네. 활약을 하고 있고 이런 미사일들만으로도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는데 또 이제는 레이저 무기까지 그렇죠. 네, 또 네. 저희 프로에서 다룬 바 있던 레이저 무기까지 이제 네. 갖춰감으로써 점점 빈틈이 없어지는 네. 게 정말 뿌듯합니다만은 북한도 요즘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 기술을 획득해서 더더욱 예리한 창을 만들고 있는 만큼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진짜 더 발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펀치만 있는 쪽하고 펀치와 방패가 다 있는 쪽은 분명히 펀치와 방패가 다 있는 쪽이 결국엔 이긴다. 그렇죠. 예, 예. 공수 조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이제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아주 짧게만 사실 이 천궁이 어떤 미사일인지 이건 뭐 사실 이게 오리지널은 러시아의 S-400이죠. 거기서 이제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가 만든 건데 근데 이게 있어요. 우리가 천궁이 보통 우리가 한국판 패트리어트라고 하는데 패트리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일단 부가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발사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차가 와서 많은 걸 뿌려놓고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개에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러시아제 요격 무기의 가장 큰 특징이 트럭에 실려 있어서 그냥 캐니스터를 올려서 바로 발사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사용했다. 이게 굉장히 이게 훨씬 대응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사실 러시아가 그렇게 전자과학 기술이 뛰어나지는 뭐 미국에 비하면 뒤처지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물론 러시아제 방공 무기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전자강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만의 어떤 그 노하우가 담뿍 담긴 뭔가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만든 게 S-400하고는 전 좀 더 낫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은 중동 국가 형님들이 다 비교해보면서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얼마? 얼마입니다. 그래? 그래서 그만큼 애타게 찾는 물건이 이거였다. 그 양반들하고 패트리어트하고 비교를 안 해봤겠나. 다 했죠. 다 했는데 가격은 3분의 1인데 성능이 똑같다. 그럼 이거 이렇게 된 거거든요. 특히 우리 방산에서 이런 전자기술 센서 부분에서 최근 그야말로 점프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 발전이 많습니다. R&D 투자를 그냥 단순히 많이 했다라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기술에 도약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궁금해했었는데 산업계 현장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뭐요? 그러니까 요즘 소자들은 다 반도체 만드는 기술로 이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핵심 소형 소자들 같은 거 반도체 만드는 식으로 다 이게 집적이 돼갖고 웬만한 국가들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자체 인프라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딱딱딱 엔지니어들이 아이디어를 내면은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과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기술을 훨씬 빨리 쫓아가고 이제는 선도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천궁에서 또 좀 놀라운 점이 뭐냐면 얘가 콜드런칭 방식이더라고요. 그렇죠. 패트리어트 발사하는 거 보면 발사할 때부터 화염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와라라랑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변이 다 대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천궁을 보면 캐니스터에서 나와서 그때 점화가 돼서 쫙 날아가거든요. 이게 사실 현장에서 이거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콜드 런칭 많이 봤던 거는 잠수함에서. 예, 그렇죠. 잠수함에서. SLBM 같은 거 예. 쏠 때 붕 압축 공기로 띄어 올렸다가 팍 이제 부스터를 점화하는 건데 우리가 미사일 하면은 보통 고체 연료를 쓰는데 이 고체 연료의 정체라는 게 화약이거든요. 그렇죠. 이 화약을 생짜고 터트리니 그 어마어마한 화염을 발사대가 받으려면은 또 엄청나죠. 네. 근데 이 콜드 런칭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이 사봇이라고 사봇. 네네. 왜 우리 요 발사관에 딱 물리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옛날식으로 총통의 경목처럼 그렇죠. 네네. 이렇게 딱 맞게 한 다음에 그 밑으로 고압 가스를 푹 여기서 터트려 갖고 그 가스의 힘으로 밀어내니까 훨씬 발사대, 발사관 이런 거에 부담을 덜 주고 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게 풍 했는데 점화가 안 되고 미사일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렇죠. 대참사잖아요.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나름 굉장히 기술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천공1을 네. 개발할 때 네. 러시아와 기술 협력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상 콜드 런칭은 러시아의 아주 독점 특수 기술이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협력하면서 어느 정도 좀 배운 게 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걸 채용을 했었죠. 자, 근데 이제부터 제가 좀 최 박사님한테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이게 탄도미사일을 맞추는 거잖아요. 일반 탄도미사일도 내려올 때 속도가 마하 7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북한이 한번 그 실험했던 게 뭐냐면 IRBM을 고각 발사해서 떨어뜨렸을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 마하 10이 나온대요, 심지어. 그러면 이게 엄청난 점을 맞춰야 되는 건데 그럼 얘가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 순간에서도 조금만 삐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방향을 자유자재로 틀 수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냐, 사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미사일은 뒤에 꼬리 날개 있어서 맞아요. 꼬리 날개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역부족일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마하 3이 1초에 1000m 날아가는 초속 1000m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하 7 같은 경우면은 1초에 2000m씩만 날아가는 그런 속도예요. 1초에 2km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야,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의 전통적인 자세 제어 방식인 날개로는 예. 이게 참 도저히. 힘듭니다. 예. 이게 날개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날개가 위로 치우쳐져 있으면은 공기가 이렇게 맞으면서 위로 들리는 그렇죠. 그런 원리로서 이게 움직이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런 날개를 이용한 자세 제어는 반응 시간이 0.1초 정도 걸린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딱 이걸 돌리고 나서 0.1초가 걸려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꺾인다는 건데 네. 그동안 이 미사일은 0.1초 동안에도 저쪽 100m 가 있겠죠? 네, 날아가는 100m, 200m씩 날아가는 속도니까 이거 갖고는 택도 없고 그래서 이 측추력기라는 걸 이용해서 예. 방향을 갖다가 확 틀어주는 방식을 취하죠. 네. 측추력기는 우리가 뭘 생각해 보시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영화 혹시 그래비티 보신 적 봤습니다. 그 산드라 블록. 네. 산드라 블록. 그 산드라 블록이 마지막에 그 텐공 우주정거장으로 갈 때 그 장면 기억하세요? 네. 워낙 멀리 있으니까 네. 우주선에서 뭘 갖고 나옵니까? 기억하세요? 산사통인가? 뭐 이렇게- 소화기 소화기 갖고 나오죠. 그래서 쭉. 그죠. 그 소화기를 푹 쏘면서 이제 가는데 그 장면이 바로 어떻게 보면 측추력기를 이용하는 장면이라고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야 산드라 블록이 이 영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다이어트를 했구나.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 그 생각이 났었거든요. 역시 샤넬공 나오십니다. 우리 자동차도 운전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핸들 돌려서 바퀴 꺾어갖고 싹 스무스하게 돌지만은 네. 레이싱 카드는 어떻게 돕니까? 드리프트 하죠. 이렇게. 드리프트 턴을. 아, 이 미사일도 드리프트 턴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드리프트 턴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빨리 가야 되니까 일부러 미끄러뜨리게 해갖고 직방향으로의 힘을 확 줘갖고 그 관성으로
꼬리 갖다가 확 뒤집는 거잖아요. 미사일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확 미끄러질 수가 있게 측면 방향 힘을 딱 주는데 그걸 뭘로 주느냐? 로켓으로 주는 거죠. 로켓 모터로? 작은 로켓 모터를 갖다가 옆에다 달아갖고 우리가 움직이고 싶은 방향 반대 방향으로 그 로켓을 갖다가 확 쏴주면은 이 자세가 확 바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청공 같은 게 이게 지름이 제가 알기로 뭐 400mm 뭐 이래요. 네. 그렇게 크지 크지 않아. 않죠. 네. 거기다 모터를 넣는다고요? 모터이 굉장히 작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패트리어트 미사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PAC-3, MS3 뭐 개량형에서 보면은 이 안쪽에다가 이 로켓 모터를 갖다가 180개를 180개요? 네, 180개를 이렇게 각 방향으로 촘촘하게 박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이 하나가 화약이 들어가 있는 카트리지에 해당이 네.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적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근데 이대로 가면 지나칠 것 같아. 빨리 움직여야 되려고 하면 이쪽 걸 빵 터뜨려갖고 팍 순간적으로 바꾸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기술이네요. 네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가 한 번 터뜨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항상 쓰기는 그렇고 네. 마지막 순간에 진짜 옆으로 지나칠 상황에 팍 결정타를 날릴 때 쓰는 어떻게 보면 비장의 카드군요. 최종 방향 전환용 측추력기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180개가 있다고 하지만은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안 쓰고 버려지는 것들도 많이 그렇죠. 있고, 그렇겠죠. 각각의 또 추력을 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게 아니 그러지 말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방향을 바꾸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없느냐라고 하는 연속식 측추력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연속식 측추력. 그걸 제대로 쓴 게 바로 러시아 미사일. 러시아 미사일이었군요. S350, 뭐 S400에 쓰이는 이런 미사일들이 그 안에 가스 발생기가 또 있습니다. 따로 있었군요. 가스 발생기가. 그거는 구멍이 보통 4개 정도죠.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대쪽에서 촥. 반대쪽으로 밸브를 더 열어갖고 더 많이 쏴주면은 이쪽으로 힘을 더 받아서 방향 전환이 일어나겠죠. 네. 아주 쉽게 말하면 아주 단순하게 하면 그 지렛대로 이렇게 들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날아가고 있는 미사일도 보면은 측추력을 뿍뿍 쐈을 때 어디를 그럼 중심으로 얘가 도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바로 그게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도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나의 지렛대라고 생각하시고 측추력기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통통 쏴주면서 지뢰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해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것이 그럼 측추력기를 갖다가 어디 배치하면 좋을 것이냐. 그 무게 중심점을 어디다 놓고 어디다 배치해야 될 거냐. 네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안전하게 하려면은 무게중심에서 멀리 하면 돼요. 무게중심에서 먼 데를 갖다가 움직이면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천천히 자세를 바꿀 수 있으면서 안전하게 날아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빨리 움직여서 빨리 적을 맞춰야 되는 이런 데는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최신 미사일일수록 무게중심에 가까운 데 넣습니다. 가까운 데 넣으면 조금만 쳐줘도 확 돌잖아요. 그렇군요. 급기동이 필요할수록 이런데 이건 문제는 아주 정교하게 추력을 조절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 바깥으로 확 밀려나가기 때문에 이 밸브를 갖다가 아주 정교하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건 AI한테 시켜야겠네. 근데 미사일은 사실 그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이 고정돼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연료가 계속 이제 소모되니까 거기 이게 변할 거 아니에요, 무게가. 처음에는 무게중심이 요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연료가 빠져나가면서 점점점 무게중심이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 오는 것까지 감안을 해서 분사량을 정확하게 조절해 줄 수 있는 또 이런 기술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술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천공2에도 이런 기술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이야, 그게 하여튼 뭐 기가 막힌데요. 그럼 만약에 요격 미사일에서 이 측추력기가 있는 요격 미사일과 없는 요격 미사일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커브를 돌 때 원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때 작용하는 걸 우리 중력과 속도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센지 그래서 몇 G 기동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최신 미사일들은 뭐 30G 이상, 30G에서 뭐 50G, 60G까지도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 날개만 갖고는 안 되고 측추력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또 이제 측추력기가 또 필요한 좋은 점은 이게 미사일이 고고도로 가면 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날개의 효율이 그만큼 떨어져요. 날개를 꺾어서 이제 방향 전환하는 효과가 점점 더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더 고고도로 갈수록 이런 측추력기의 효과가 중요해지죠. 근데요, 제가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4세대 전투기인 F-14하고 5세대 전투기가 붙습니다. 우리 톰 크루즈 형님이 F-14 가지고 딱 잡았어요. 그래서 미사일을 딱 날렸는데 이 망할 놈의 5세대 전투기가 갑자기
이상한 기동을 드리프트 기동을 하면서 미사일을 피해요. 네. 그걸 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 비밀이 추력 편향 노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 추력 편향 노즐하고 측 추력기는 다른 건가요, 완전히? 완전히 다르진 않죠.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자세 전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제트 가스를 이용한다는 점에선 같은데, 측추력기는 메인 모터랑은 별개로 네. 옆으로만 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가스 분사 장치가 있는 것이고, 네. 추력 편향 노즐은 메인 엔진에서 나오는 제트 가스를 갖다가 뒤에 꽁무니 자체가 움직이면서 아예 제트 방향까지 바꿔갖고 자세 전환을 더 격렬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격용 미사일에 이 두 개를 결합해버리면 훨씬 더 기동을 잘해서 훨씬 더 요격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예. 근데 가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사실. 그렇죠. 뭐 가격보다도 네. 더 중요한 건 스페이스 문제 같아요. 미사일의 사이즈가 커버리군요. 그렇죠. 이 측추력기는 비교적 간단한 장치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추력 편향 노즐은 힘도 많이 받고 열도 많이 받는 부분을 갖다가 꺾으려면 또 거기 또 조정해주는 액추에이터 같은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미사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노즐이 있는 부분이 꼬리 날개 조정하는 장치들이 들어가거든요. 사이즈의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이 노즐까지 꺾는 그런 장치를 집어넣으면은 아마 이게 미사일이 더 커져야 되고 더 무거워지고, 추력 편향으로 인한 이득보다 그 사이즈가 커지고 무게가 무거워지는 손실이 더 아마 커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됐든 이 미사일 운동을 할 때 이 미사일 운동 제어 테크닉이 아날로그적 물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대세가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모든 게 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았을까? 뭐 계속 중요해지고 있죠. 네.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적 미사일이나 비행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나도 반응을 해서 그렇죠. 새롭게 그 진로를 예측하고 그쪽 방향으로 먼저 기동하는 게 필요하고, 날개와 측추력기를 어떤 시점에 얼마만큼 꺾고 열어주면서 자세를 꺾어야 되는지, 이거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되는 게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이러려면은 미사일이 엄청 똑똑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특히 군사용 컴퓨터는 프로세서가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여러 가지 편법을 이용해서 최소화시켜서 계산을 갖다가, 그래서 뭐 근사적으로 날아갔는데 요즘은 컴퓨터 계속 좋아지고 네, 있잖아요. 이 AI 요즘 컴퓨터 보면 아시다시피 엄청난 연산을 갖다가 단번에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제어 기술 자체가 훨씬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지금 똑똑해진 미사일 시장에서의 우리 천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러시아 미사일들 우크라이나에 추락해서 분해된 그 내용물들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러시아는 이런 자체 컴퓨터를 개발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뭘 쓰냐면은 밀수한 서방에서 쓰고 있는 개발자용 테스트 보드 컴퓨터를 갖다가 쓰거든요. 제가 외신 보도에서 뭘 봤냐면 아제르바이잔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서방의 고성능 비디오 게임을 수입해서 거기서 마이크로칩을 분리한다는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네. 이러니 이게 양산이 제대로 될 리도 없고, 그만큼 뭐 성능을 높이기도 한계가 있지, 제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똑똑한 컴퓨터를 갖다가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도 진짜 지금 우리 K방산이 잘 나가고 있는 원인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날로그적인 성능은 꽤 많이 따라온 데다가 이제는 그 격차를 갖다가 이런 디지털 IT 기술로 한 발짝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천궁이 이렇게 조금 변했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지금 성능도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또 과학자의 눈은 또 다른 것 같거든요. 앞으로 천궁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제가 말씀해 주시면 LIG에서 전화할게요. 제가. 최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사실 뭐 제가 머릿속으로 그랬던 내용들이 있는데, 네. 아니 또 뭐 몇 군데에서 나온 관계자들한테 여쭤보니까 네. 연구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머쓱해져갖고 거기도 네. 최 박사님 같은 분이 많군요. 네, 그래서 잘하십시오. 뭐 응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방산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 20년을 생각해 봤을 때 세계를 한 번 더 놀라게 할 작품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걸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후세대, 후배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이 분야로 진출해 주셔야 됩니다. 진출하시고 거기에다 많은 국가적인 R&D 투자도 있어야 되고 이들도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국가적 보호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인재 보호가 안 돼요. 난 미치겠다고 내가 진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잠수함 전쟁 본격적으로 벌어질 때 외력에 견딜 수 있는 특수함들 개발을 하게 노력을 합니다.
계속 힘을 가하게 되면은 탄성력이 없어지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때가 이제 항복점이고요. 잠수함 선체 같으면은 찌그러져서 다시 나오지 않는. 약간 변형이 됐다가 다시 원상 회복이 되는데 네. 찌그러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항복 강도가 아주 높은 특수 강제가 바로 HY 강인 거군요. 예, HY 80, 100, 130 숫자가 높아질수록 니켈이 더 많이 사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Y 130만 가더라도 2차 대전 때 쓰던 강제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3배나. 저희가 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HY 130강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해서 잠수함을 만들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